영국에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한국인 동료를 만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감탄하게 되는 일을 겪고 한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겪고 생각까지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제 이름은 엘리너 스털링이고 저는 런던에 있는 국제교육기관에서 일해요. 제 삶은 꽤나 평범했어요. 그날 다니엘 김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월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우리 상사가 서울에서 온 새 직원을 소개했어요. 다니엘은 우리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까만 머리카락에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눈에 띄게 일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처음엔 다니엘이랑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했고 항상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이 바쁠 때마다 그가 중얼거리는 걸 눈치챘어요. 빨리빨리.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한국어로 빨리빨리라는 뜻이더라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그의 성격 중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큰 문제가 터졌을 때였어요. 우리 기관에서는 매년 큰 교육 포럼을 주최하는데 이번에도 다 준비가 끝났었죠. 그런데 갑자기 행사장이 코로나 규정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사무실은 완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행사 전체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호들갑을 떨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했거든요. 저는 그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는 연락망을 뒤지고 인터넷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고 모두에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독려했어요. 그의 침착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엘리너, 그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 장소들 좀 같이 확인해 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란 대신 집중할 일이 생겨서 기뻤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여러 장소에 전화를 걸고 가능 여부를 확인했어요. 다니엘은 정말 빨리 움직였어요.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의 에너지가 전염됐는지 저도 점점 더 빠르게 일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제 다 끝났나 싶을 때 다니엘이 외쳤어요. 찾았어요. 그가 같은 날짜에 우리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새 장소를 찾은 거예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몇 시간 만에 몇 달 동안 준비했던 행사가 무산될 뻔한 걸 살려낸 거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모두가 진정되고 나서 저는 다니엘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는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빠르게 일하는 게 익숙해요. 문제가 생기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냥 해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선택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방식이 이번엔 우리 행사를 구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니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니엘의 속도감, 결정력,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은 단순한 개인 특성이 아니라 그의 문화의 일부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다니엘과 그의 나라에서 제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지나서 교육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난 걸 기념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서 포트럭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워낙 계획하는 걸 좋아해서 저녁 내내 제 자랑인 캐서롤을 만들었어요. 이건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인데 파스타, 치즈, 그리고 채소를 겹겹이 쌓아서 만든 요리예요. 분명히 다들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날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다니엘이 커다란 상자들을 들고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뭘 가져왔는지 궁금해졌죠. 그가 상자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마자 공기 중에 맛있는 냄새가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가 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다니엘, 그 상자에 뭐 들어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니엘이 웃으며 상자를 열었어요. 한국식 치킨이야, 그가 말했어요. 모두가 좀 색다른 걸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바삭하게 튀긴 갈색의 치킨 조각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빨간 소스가 발려 있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해 보였어요. 제가 영국에서 익숙했던 치킨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몇몇 동료들은 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이걸 먹는 거야? 라거나 포트럭에 치킨을 가져온 적은 처음인데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사실 저도 약간 의아했어요. 아침부터 치킨이라니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회계팀 사라가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신호였던 것 같아요. 곧 다들 다니엘이 가져온 치킨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결국 한 조각을 집어들고 살짝 베어 물었죠. 와, 정말 맛있었어요. 겉은 엄청 바삭했는데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새콤한 맛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마치 입안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다니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외쳤어요.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집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이 있는데 런던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을 해줘.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잘 대화하지 않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치킨이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치킨이 다니엘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다니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기회를 주고 나니까 그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그 치킨이 우리가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다들 음식을 즐기면서 파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뭔지 알아채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화재 경보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부엌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세상에, 누가 뭔가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깜빡한 걸까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출구 쪽으로 다들 우르르 몰려갔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짐을 챙겨야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 그 순간 다니엘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는 연기가 나는 부엌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멈춰요. 제가 소리쳤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허둥지둥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다니엘이 너무 걱정됐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건물 밖에 모여서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초조하게 바라봤어요. 다니엘은 어디 있는 걸까요? 무사히 빠져나온 걸까요?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아직 누가 건물 안에 남아있는지 물어보려는 찰나.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안고 있었어요. 가까이 오자 그가 안고 있는 게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 인사팀 매니저의 아들 팀미였어요. 화재가 났을 때 팀미는 사무실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혼란 속에서 그만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침을 하며 얼굴에 잿더미가 묻었지만 여전히 결단력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팀미를 그의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다니엘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지쳐 보였어요. 저는 달려가서 그에게 물었어요. 다니엘, 괜찮아요? 정말 용감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팀미를 그냥 두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소방관들이 상황을 정리한 결과 누군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놓고 잊어버려서 불이 난 거였어요. 다행히도 다니엘의 빠른 대처 덕분에 모두가 무사했고 불은 금방 진압됐어요. 저는 잿더미가 묻은 얼굴로 웃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이 확 밀려왔어요. 그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용감하고 이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다니엘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밖에 서 있었고 비록 놀랐지만 다행히 무사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단순한 사무실 포트럭에서 시작된 다니엘의 한국식 치킨 덕분이었어요. 한국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 있었어요. 제 한국인 동료이자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된 다니엘이 자기를 따라 한국에서 열리는 교육 포럼에 가자고 초대했거든요.
정말 설레기도 했지만 런던과는 너무나 다른 이곳을 방문하는 게 조금 걱정도 됐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돼서 피곤했는데 다니엘은 다른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우리 등산 갈 거야. 그는 활짝 웃으면서 선언했어요. 솔직히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가 설명했어요. 분명 좋아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차산으로 향했어요. 산 기슭에 도착할 때쯤 저는 하품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가 겨우 떠오르는데도 등산객들이 벌써 가득했어요.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었는데 모두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계셨어요. 저처럼 낡은 운동화에 청바지를 입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이게 쉬운 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길은 가파르고 돌투성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사념소처럼 가뿐하게 올라가는데 저는 완전 코끼리처럼 느리게 움직였어요. 몇 걸음만 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올라가? 숨을 헐떡이며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웃었어요. 연습이지. 한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해. 주말이면 우리 대부분이 산에 가거든. 저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 뒤처졌어요. 다리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고 얼굴에는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니엘이 가르쳐준 대로 아줌마와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국의 어르신 등산객들이 저를 따라잡았어요. 그들은 숨도 차지 않은 채로 웃고 떠들고 계셨어요. 한 아줌마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병을 내밀었어요. 물? 이라고 서툰 영어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이번에는 한 아저씨가 작은 봉지를 건네셨어요. 그 안에는 견과류랑 말린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에너지라며 자기 배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낯선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감동했어요. 그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도 다시 힘이 났어요.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은 아름다운 경치와 흥미로운 식물들을 가리켜 주셨어요. 비록 서로의 언어를 잘 알진 못했지만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해준 정이라는 한국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애정으로 대하는 마음이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경치는 더 멋져졌어요.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건물들과 도로들이 마치 바다처럼 보였어요. 멀리 다른 산들도 보였는데 그 꼭대기들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마침내 몇 시간은 걸린 것 같은 끝에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서 헐떡거렸지만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다니엘은 벌써 우리를 기다리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해냈네. 그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 전통을 보여줄 차례야. 그는 두 손을 입 주변에 모아 산 아래로 야호 하고 외쳤어요. 그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곧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무리에 끼어 함께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걱정거리를 모두 내려놓고 순간을 즐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소리친 후 모두가 자리에 앉아 피크닉을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김밥은 밥과 채소를 김으로 감싼 한국 음식이었어요. 저를 도와줬던 아줌마와 아저씨도 그들의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원을 그리며 앉아 김치, 말린 오징어,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한국 간식들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그들 사이를 둘러봤어요.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계속 저에게 더 먹으라고 하셨고 이트 이라고 영어로 말하셨어요. 아저씨는 다들 웃게 만드는 농담을 하셨는데 제가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분위기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저는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 혼자서는 절대 이런 경험 못했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야 하며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경험이 더 중요한 거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산 위에는 황금빛이 감돌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그 따뜻한 마음과 친절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저는 산을 오른 것만이 아니라
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두려움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이제 막 힘든 산행을 끝내고 좀 쉬려던 참이었어요. 연기요. 꽤 많은 연기가 멀리서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산불이 난 거였거든요. 다니엘, 제가 목소리를 조금 떨면서 말했어요. 저기 좀 봐. 다니엘이 고개를 돌리더니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재빨리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그제야 연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평화롭던 산 정상은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린 빨리 움직여야 해요. 다니엘이 침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요.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마른 덤불과 나무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오렌지색 불꽃이 보였고 연기는 점점 짙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고 눈도 따끔거렸어요. 다니엘은 바로 상황을 장악했어요. 그가 저를 포함한 몇몇 등산객들을 모아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길로 이끌었어요. 이쪽이 더 안전해요. 그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지만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믿었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불타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마치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들렸어요. 공기는 더 뜨거워졌고 땀이 등에 줄줄 흘렀어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움직였지만 쉽지 않았어요. 길이 가파르고 바위가 많았거든요.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연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괴물처럼 우리 뒤를 바짝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계속 가요. 다니엘이 소리쳤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발 디딜 곳에만 집중해요. 저는 그가 말한 대로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산을 올라오느라 다리가 너무 피곤했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다리가 젤리처럼 느껴졌어요. 연기 때문에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회색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비록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길을 잃은 것 같고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엘리너. 연기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손 잡아요. 저는 눈을 감고 손을 뻗었고 그의 강한 손길을 느꼈어요. 그가 저를 꽉 잡아주었고 덕분에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의 도움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두려움에 얼어붙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움직였어요. 산을 내려가는 내내 비틀거리고 미끄러졌어요. 불길에서 오는 열기는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멀리서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소리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제 발이 돌에 걸렸어요.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아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다니엘이 순식간에 제 옆으로 와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일어서 보려 했지만 발목이 너무 아팠어요.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제 팔을 감싸주었어요. 저한테 기대요. 그가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다니엘의 도움 덕분에 저는 계속 걸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반쯤 부축해서 내려왔는데 힘들었을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탈출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연기, 열기,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정말로 드디어 우리는 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안전한 곳이었죠. 저는 땅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살아있었어요. 우리 모두 가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등산객들도 모두 기침을 하고 있고 온몸에 그을음이 묻었지만 우리는 모두 무사했어요. 다니엘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요. 부어있긴 한데 부러진 것 같진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빠르게 판단하고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안 돼요. 저는 다니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능력 있는 동료가 아니었어요. 용감하고 배려심 깊고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연기 때문에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했어요. 다니엘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서로 도왔을 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구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와 마주했어요.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위기 속에서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무서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한국의 가치들이 그에게서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어요. 마이너스 빠른 판단, 타인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요.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앉아있는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끔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강함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두려움과 맞서야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조팀이 도착해서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산을 내려가면서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강해진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도전을 이겨낸 거였으니까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할 때 이 하루가 영원히 제 기억 속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아차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연결, 그들이 보여준 친절, 그리고 제가 얻게 된 새로운 시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자 우리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저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셨어요. 다니엘과 저는 도시로 다시 걸어가면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처음엔 그저 방문자로 왔는데 이제는 제 마음 한 조각을 그 산에 두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도착했을 때 물었어요. 첫 한국 등산 어땠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빨리빨리 다음 등산하러 가자. 다니엘이 직장에서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을 써봤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이게 제 한국 모험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일어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발목은 욱신거렸어요. 어제 일어난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불, 그 공포, 그리고 다니엘의 용감함. 전부 꿈같이 느껴졌어요. 호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해보니 다니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몸은 좀 어때요? 아침 가져다 줄까요? 그의 배려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응, 부탁해요. 그리고 어제 고마웠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20분쯤 지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니엘이 음식이 담긴 가방을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엘레노어, 발목은 좀 어때요? 라고 물으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그가 가져온 아침을 함께 먹었어요. 서양식과 한식이 섞인 음식들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제와 다르게 한국에 있는 다니엘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그의 본래 자리라는 느낌이랄까요? 다니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제가 말했어요. 어제 정말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내 목숨을, 아니,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는 약간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누구라도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었어요.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니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제는 한국인의 진짜 정신을 보여줄 기회였죠. 빠르게 행동하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생각났거든요. 런던에서 교육 포럼을 구해낸 일이나 그의 빨리빨리 정신 그리고 어제의 행동까지. 이제 한국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음식이나 멋진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느낀다니 기쁘네요. 한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나머지 아침 동안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역사, 도전, 그리고 강점들에 대해 말이죠.
다니엘은 그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겪은 이야기들, 성공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지도 속 하나의 나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살아 숨쉬는 복잡한 나라로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짧은 산책을 나갔어요. 제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래도 도시를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도 함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산에서 저를 도와줬던 등산객들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챙기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며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늘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듯 했죠. 다니엘이 일할 때 보여줬던 효율성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니엘의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들은 제가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해 궁금해했고 한국 문화를 더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중 한 명인 민서라는 여자가 저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 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발음을 더듬거리며 연습했어요.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환호해줬고 저는 따뜻한 환영의 기운을 느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이곳과 이 사람들과 더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교육 포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발표는 그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가 담겨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행사를 조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산에서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효율성과 배려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능숙했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안부를 챙겼어요. 포럼의 마지막 날, 마지막 연설들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육 시스템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단순히 일을 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보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죠.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새로운 배움을 가져간다는 기대감이 뒤섞였어요. 이곳이 제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와서 떠나기 아쉬웠지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한국은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과 이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들과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온통 이번에 겪은 일들로 가득했어요. 아차산에서 있었던 화재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연기 냄새와 피부에 닿는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그 일을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떠다니는 걸 바라봤어요. 화재에서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다친 발목이 아직도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그 통증은 다니엘이 저를 도와준 순간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걷지 못했을 때 그가 저를 안고 도와준 모습이요. 그때 그의 친절함과 강인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다니엘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 그를 런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한국이 저에게 그저 멀리 있는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마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다니엘이 일할 때 바쁘면 늘 빨리빨리라고 말하던 게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의 귀여운 습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빨리빨리는 그저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요. 사무실에서 다 같이 했던 포틀럭 파티도 떠올랐어요. 다니엘이 만든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에 모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하니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좀 이상하게 여겼는데 결국엔 그 치킨이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거든요. 한국도 그랬어요. 새로운 맛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차산 등산도 생각났어요. 그때 얼마나 지쳤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저를 도와줬던 친절한 등산객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마치 가족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정을 느꼈어요.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그 마음이요. 눈을 감으니 우리가 아차산에서 외쳤던 야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느꼈던 자유와 기쁨이 다시 한번 제 안에 밀려왔어요. 단순한 외침 하나가 저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화재가 났죠. 그 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연기, 열기,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침착하게 우리를 이끌던 모습도 함께 떠올랐어요. 그는 절대 당황하지 않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요.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재 후에 우리가 참석했던 교육 포럼도 생각났어요. 그곳에서 발표하던 한국 학생들을 보며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들은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 한국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잠시나마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줄 때쯤 한국 음식을 얼마나 그리워할지 깨달았어요. 매콤한 김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비빔밥, 달콤하고 쫀득한 떡볶이 생각에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런던에 돌아가면 바로 맛있는 한국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식당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크롤했어요. 서울의 복잡한 거리, 평온한 사찰,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 하나하나가 저에게 수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특히 다니엘과 제가 아차산 정상에서 찍은 셀카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있었어요. 화재가 나기 직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고 걱정 없어 보였는데요. 그 순간이 그렇게 급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사진을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동시에 집에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까지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이번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생각해봤어요. 전에는 그냥 제 직장과 런던에서의 삶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다른 문화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저에게 세상에는 배울 것과 경험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뜨게 해줬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할 준비를 할 때 저도 결심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야겠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었고 제가 빠져버린 한국 드라마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 약속했어요. 조만간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요. 아직도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부산에 가서 바다도 보고 싶고 시골도 돌아보고 싶어요. 물론 아차산 등산은 당분간 피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런던에 도착하자 전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나 휴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나라와 그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런던은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어떤 일이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용기 있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혼자 빨리빨리를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제 한국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